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7월 1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56%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75%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양증시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1,780억 코스피에서 매도했고요. 2,300억 매수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72억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했고 기관 투자자 26억 매수했는데요. 크게 움직임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제 조정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코스피가 좀 눌러지는 움직임이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61선을 지지를 하면서 하루 정도는 반등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61선 아래로 아래 꼬리를 달면서 또 반등을 해주었는데요. 항상 그 지점에서 반등하는 움직임과 유사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61선 근처에서 추세 전환을 다시 시작을 할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코스닥 뿐만이 아니고 지금 글로벌 증시 전체가 조금 이제 조정을 받았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하는 분위기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케이도 하락했다가 거의 부합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상해 종합도 반등을 했고 그다음에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도 1% 이상 이렇게 반등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시장이 이제 분위기가 괜찮아질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더 진행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제 미국의 물가지표 오름폭 둔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달에 개인 소비 지출 집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3.8% 오르면서 조금 이제 이 물가 상승률이 둔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파월 의장이 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근원 물가 지표는 생각보다 느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6% 올라가면서 지금 최근 2년 동안에 가장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근원 물가가 쉽게 잡히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근원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거나 그 다음에 금리 인하의 시기가 이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좀 염두를 하고 시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반등을 한다라고 해서 꾸준히 V자로 반등은 할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반등한 거에 대해서 일부분 이제 다시 한번 주가를 눌리면서 조금 더 오랫동안 지지를 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61선 기준으로 이 추세선을 타면서 차곡차곡 올라가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저는 근원 물가 지표가 쉽게 잡히지 않아서 생각보다 많은 금리 인상을 약속을 하거나 좀 시장에 이 고금리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서 다시 한번 그런 이 펀더멘털이 약한 은행들이 파산을 하거나 특히 우리나라는 저축은행들이 지금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내년까지도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조금 출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추세 자체는 계속 반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이전에 올라가던 그 추세처럼 계속 이렇게 매월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적절한 수준에서 좀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되면서 이 정도의 횡보 흐름을 좀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다음 밴드를 하단을 어디까지 형성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급락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서 횡보를 했고 그 구간을 넘어서는 지금 구간에서 횡보를 다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한번 차분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수급은 확실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도 1,780억을 매도하면서 코스피에서 계속 이탈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 말부터는 지금 코스피에서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매수를 했지만 사실 뭐 하루 매도하고 하루 매수하고를 반복하고 있어서 크게 물량을 계속 모아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목하던 그 외국인 투자자가 조금씩 이 코스피에서 이탈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장기화 되는지 이제 7월 달로 들어갔기 때문에 7월 이제 다다음 주 목요일이겠네요. 7월 두 번째 주 목요일에 옵션 만기까지 지속적으로 꾸준히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반등을 했습니다. 60일선 아래로 좀 내려갔다가 좀 꼬리를 길게 달고 반등을 성공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직 코스닥은 이 추세 전환하기에는 좀 시간이 이를 수도 있습니다. 네. 여전히 급등을 한 거에 대한 그런 갭이 메워지지 않은 상태이고요. 네. 증시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상당히 빠르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그런 급락도 한번 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만큼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닥의 상위 종목들이 너무나도 이제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몇몇 종목들 때문에 사실 코스닥 지표가 급등을 했고요. 나머지 뭐 그런 기존에 있던 종목들은 크게 지금 상승 체감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길게 본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지수는 몇몇 특정한 종목 테마 때문에 올라간 것이지 좀 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올라간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주의를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에 이어서 코스닥도 지금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4일 정도 빠졌고요. 확실히 이제 6월 19일부터 해서 지금 코스닥, 코스피 할 거 없이 모두 좀 빠져나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외국인 투자자가 본격적인 매도를 시작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뭐 조금 매수했는데요. 뭐 크게 많은 물량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율 보겠습니다. 환율은 1319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3원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오지만 결국에는 꾸준히 지금 환율을 밀어붙이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320원 정도에서 지금 환율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60일선 근처에서 환율이 지금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자로 지금 환율이 빠르게 올라갔는데 증시가 다시 반등을 하게 된다면 또 환율은 적절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1300원 초반 정도를 횡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뭐 지금 당장 다음 주, 다다음 주, 다음 달 이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추세를 보았을 때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금리 유지가 좀 장기화가 된다면 이 환율도 이 1300원 라인에서 꽤나 오랫동안 횡보를 할 수도 있고요. 네. 조금 더 그 이상으로 보았을 때는 당연히 떨어지겠지만 지금은 조금 특이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우리도 주목을 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선물이고요. 선물 지표는 어제 미국 증시 진행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1% 이상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장이 모두 다 좋게 진행되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원자재 가격도 이제 WTIU 70달러 회복을 하면서 평년 수준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급등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갭을 메우고 원래 이제 횡보하던 그 밴드에서 원유가 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해서 지금 급등 급락을 하지 않으면 시장에는 큰 타격은 없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근데 천연가스는 조금씩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네, 저점을 다시 찍고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최근 한 달 동안 꾸준히 올라와서 지금 상승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천연가스가 쭉 가격이 급등을 했다가 또 다시 그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그런 공급이 다시 원활히 재개가 되기 시작했고 거기에 대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던 거에 대해서 급락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그게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좀 이 에너지 지표들이 올라갔을 때 그런 물가 지표들이 또 같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뭐 근원 지표는 크게 무리가 없겠지만 전반적인 물가가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금리 인상 정책이 또 어떻게 변할지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은 불안한 그런 요소들이 남아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채권 시장은 이제 국채금리 3.84%, 그동안 조금 횡보하던 그 움직임을 좀 넘어서 고점을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84% 정도, 그래서 3.9%를 진입을 앞두고 있고요. 4%대까지 진입하면서 이 고점을 넘어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상 크게 넘어가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그 국채 발행에 의한 국채 가격 하락으로 이 금리가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집중을 하면서 일단 차근차근 투자를 해 나가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일단 지금 급락에 대한 그런 최저점은 거의 확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에 상승을 한다라고 해서 고점에 이제 주가를 막 올라타기 시작하면 또 이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올 때마다 모아가는 그런 투자를 하면 결국에는 장기 투자에서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네, 증시 보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투자한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360원 상승해서 18,11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2.03% 상승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가 상승하면서 같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상승을 했고요. 전반적인 증시 분위기가 괜찮았기 때문에 또 같이 상승을 해준 것 같습니다. 자, 시간 외 거래는 크게 거래량 많지 않았고요. 평소와 유사했고 18,130원으로 20원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별 거래량은 337만 주입니다. 평소와 유사했고요. 지금 3일 정도 300만 주대 유지하면서 거래량은 여전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주가를 상승시킬 만한 그런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거래량이 터지기를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이제 18,000원 수준에서 마무리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이제 거래량을 한번 실어줄지 그런 것들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별 차트를 먼저 보게 되면 지금 21선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평선은 계속 상승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18,000원과 17,000원 후반 그죠?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을 하던 그런 쌍바닥 형태로 지금 주가가 형성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일단 바닥 라인은 17,700원, 800원 정도로 이렇게 쌍바닥 정도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반등을 해주면서 양봉으로 이렇게 만들긴 했는데요. 자, 여기서 이 공간을 더 채워 나가면서 꾸준히 횡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평선들이 지금 모이는 그런 시점, 그죠? 수렴 구간을 형성을 계속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급등하는 이후에 한번 이제 차익 실현형 음봉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횡보를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것이 이전에는 이런 바닥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제 저점을 내려가면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죠. 굳이 따지자면 이제 이런 형태와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잠깐 반등하다가 추가적으로 다시 떨어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 바닥 라인을 형성하면서 쌍바닥 형태로 이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지지 라인 이렇게 2번 정도 찍고 반등을 했을 때 이때까지 경험에 의하면 보통은 다 반등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쌍바닥을 좋아하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시면 웬만하면 쌍바닥을 찍고는 다 주가를 반등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움직임을 보았을 때 이번에도 주가가 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전과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가진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이 반등을 꾸준히 하다가 한번 뜬금없는 음봉이 하나 나오면서 그 근처를 지금 바닥 라인을 형성하면서 특히 거래량을 죽이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 거래량이 죽으면서 이제 이렇게 이 갭을 메워주는 양봉 하나가 나왔을 때 본격적으로 이 상승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상승이 나와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패턴은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횡보를 얼마나 할지 혹은 추가적으로 또 조정을 주면서 기어이 또 17,400원까지 떨어뜨릴지 뭐 그런 것들을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거래량이 다시 한번 증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 음봉에 대한 갭을 빠르게 메워주면 더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공간은 조금 더 멀리 열려 있기 때문에 다음 주도 계속해서 횡보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천천히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특별하게 볼 건 없고요. 투자자 수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급은 기관 투자자
15만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17만 5천 주 매수하면서 오늘 양 투자자가 매수를 해주었습니다. 기관 투자자 중에서는 금융 투자가 11만 주 매수를 했고요. 보험 투자와 투신 투자자는 각각 매도를 했습니다. 3만 4천 주, 5천 주 정도 매도했는데요. 크게 많은 물량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은 이제 7만 2천 주 정도 매수를 하면서 지금 다시 한번 6일 연속 이렇게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고요. 꾸준히 두산 에너빌리티를 추가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대의 그 지분까지 계속 상승시키는 움직임이 나올지 그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확실히 이제 다시 두산 에너빌리티를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사모펀드고요. 사모펀드도 일단 6월 30일에 뭐 매도를 했지만 한번 6월 22일에 차익 실험 쏟아냈던 그 물량을 더 쏟아내지는 않고 다시 조금씩 매수를 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2달 동안 이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는 합쳐서 3.2% 정도, 3.3% 정도를 지분을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두 달 동안의 그런 주가 움직임을 보시면 주가가 이제 꾸준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 2달 동안 꾸준히 이제 이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는 매수를 진행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이제 상승이 나올 것인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점진적으로 고점을 높이는 그 패턴을 보았을 때는 충분히 이번에도 고점을 높이는 패턴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그때는 이제 2만 원대로 진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음 주 시장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는 이 정도로 확인을 했고요. 공매도 잔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입니다. 잔고는 386만 주로 전날 대비해서는 13만 주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공매도 잔고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50만 주씩 이전처럼 엄청나게 빨리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뭐 이때까지 급하게 감소했던 그 물량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큰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우려스럽지는 않고요. 이 공매도 1거래량도 보시면 크게 많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공매도를 확실히 두산 에너빌리티에 좀 집중을 한다고 했을 때는 1거래 대비해서 이 공매도 거래량이 그래도 비율적으로는 한 10% 이상 되는 날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5%를 채 넘지 못하면서 크게 공매도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가 또 어떻게 이 주가를 영향을 주고 형성해 나갈지는 조금 더 시간을 봐야 되겠는데요. 확실히 이전과는 조금 다른 패턴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60일선 자체가 꾸준히 추세선이 올라와 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차 잔고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오늘은 뭐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체결 11,000주, 그 다음에 상환이 6만 주 정도 되었고 5만 주 정도 대차 잔고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1,707만 주 정도가 되었고요. 네, 대차 잔고가 잠깐 늘어났다가 뭐 크게 뭐 변화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일 정도 횡보하면서. 그래서 공매도 잔고도 조금씩 늘고 있긴 하지만 대차 잔고도 잠깐 늘었다가 뭐 지금은 변화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 정도에서 뭐 크게 더 늘어나지 않는다면 확실히 이제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1 공매도 거래는 7만 주 정도였고요. 이 비율로 따지면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비율이 지금 많아봤자 4.5%? 뭐 이 정도 수준이고요. 그 이상 지금 공매도 비율이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확실히 공매도 비율이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추적 물량은 17만 주에서 16만 주 정도로 바뀌었고요. 네, 매도를 이제 더 진행하지 않고 조금씩 다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보유율이 13.56%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요. 13.5%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상당히 이제 많이 확보를 한 상황에서 크게 물량을 덜어내지 않고 지금 주가를 횡보시킨다. 네, 그렇다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을 진행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량을 이제 계속 모아간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거래량이 다시 실리면서 또 이제 물량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추세상으로 보았을 때는 확실히 이번에 한번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네, 이 대차장고까지 보았고요. 거래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날은 이제 모간소울이 18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요. 뭐 특이한 물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 오늘 같은 금요일 같은 경우는 JP모간이 7만 7천 주, 최근에 이제 UBS도 조금씩 꾸준히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매수에 관여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간소울이 이제 오히려 조금 뜸한데요. 네, 일단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손바꿈이 일어나는지, 혹은 이제 이 국매도를 이용한 거래가 또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KB증권을 통해서 지금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거래가 이루어진 지 한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증권사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대차장고, 네, 거래원까지 다 확인을 했고요. 네, 기술적인 부분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네, 18,000원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지만, 이전에는 고점을 찍고 빠르게 내려왔다면 지금은 고점을 찍고 잠깐 차익 실현이 나왔지만 이 버티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버티는 구간이 얼마나 이제 길어질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이고, 혹은 조금 더 이 밴드를 낮춰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웬만하면 이제 이 수준에서 횡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 구간에서 이제 이 갭을 메워주는, 그죠? 차익 실현 봉을 다시 메워주는 그 양봉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나와준다면 아주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것 같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아마 2만원대로 진입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2만원대부터는 호가가 50원 단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빨리 상승이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7월 달을 시작으로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하반기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소식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직접적인 소식은 아니지만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부 장관,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미국의 하원 의원들을 만나서 원자력 발전과 그 천연가스에 대한, 그리고 IRA 협력에 대한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가볍게 보시면, 우리나라 서울에 이제 미국 하원의 그런 에너지, 기후, 전력망 소위원회 소속 의원 5명과 만나서 한미 간 그런 원전, 그 다음에 천연가스 협력,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미국 쪽에서 지금 하원 의원들이 방문을 해서 한국과 이렇게 에너지 안보 협력에 대한 초점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 같고요. 미국과 한국이 확실히 지금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수출 쪽에서도 협력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인 협력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그런 글로벌 시장에서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서로의 이제 원천 기술이라든지 그런 공급망을 활용을 하자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서는 뭐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소송이라든지 대형 원전에 대한 소송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일단은 네,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개발 등을 포함해서 한미 간의 원전 협력이라고 이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미국 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음 차세대 이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 좀 이제 초점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장관은 이제 에너지 안보 확보 차원의 원전 협력을 이제 강조를 했고요. 우리나라가 강조한 것은 아무래도 그런 소송전에 대한 그런 공동 수출의 의미를 좀 더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와의 그런 소송전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또 이제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 바로 이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네덜란드 쪽입니다. 네덜란드도 이제 원전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2025년 하반기 정도에 네, 사업자를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면 네덜란드 정부가 추진하는 제일란트주 보르셀 원전 그죠? 두기 건설 사업자가 오는 2025년 하반기에 결정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한국 수령 원자력과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의 EDF가 이렇게 3파전으로 진행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네. 지금 체코 원전과 이 네덜란드 원전에서도 이 3파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덜란드 에너지 장관이 이제 직접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세 파트너와 같이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 사업자는 2025년 하반기에 이제 결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이 재정이라든지 기술적인 조건 하에서 네덜란드에 이제 어떻게 이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을지를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 이제 조금 시간을 두고 그런 입찰을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두기는 이제 1500메가와트급을 건설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1400메가와트급 모델을 수출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상당히 좀 유리할 것으로 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착공이 2028년으로 진행이 되고 시운전은 이제 2035년 정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폴란드 민간 원전을 수주를 목전에 두고 있고요. 폴란드 민간 원전 2기 정도를 올해 하반기에 이제 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그런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코 원전 같은 경우도 준비 중이고 최근에 이제 사우디 원전도 지금 미국과 그런 사우디의 그런 이 협력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되면서 한국 쪽으로 좀 유력할 수 있다라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UAE 원전까지 지금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네덜란드 원전까지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이제 많은 그런 원전들이 우리나라와 그런 미국 그리고 프랑스 이 3개국에 쏟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한국과 프랑스의 그런 이 정상회담에서 이 원전 협력이라든지 에너지 협력에 대해서 또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3개국이 계속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한쪽이 이제 그런 원전 건설을 쓸어간다라기보다는 그 반대쪽에 있는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쪽에 그런 원전 독식을 막기 위해서 이 세 개국이 이제 힘을 합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좀 이제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풀어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스코다 파워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두산 스코다 파워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그런 원전 관련 터빈이라든지 그런 부품들을 기자재들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논의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 시장에서 뛰어들 수 있는데요. 거기에 이어서 지금 두산 스코다 파워가 스페인 악시오나와 이제 회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패전 에너지 플랜트 전기 터빈 공급을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체코에 본사를 두고 지금 유럽 곳곳에 이런 전기 터빈을 공급하는 그런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아주 효자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그런 터빈 기술, 원천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던 아주 큰 그런 계기가 되는 지금 유럽의 그런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런 터빈 기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전초 기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체코 자회사인 두산 스코다 파워가 스페인 건설사 악시오나와 회동을 했고요. 영국의 런던 폐기물 처리 기관이 추진하는 그런 에드먼턴 에코파크 재개발 프로젝트를 실행을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 패전 에너지와 플랜트에 들어가는 그런 터빈을 공급을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폴란드 쪽에서도 패전 에너지와 플랜트 수요가 크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런 패전 에너지와 플랜트를 또 추가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두산 스코다 파워가 유럽 내에서 계속 존재감을 내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유럽에 또 저렇게 이제 기자재를 생산할 수 있는,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두었다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하게 되면
네, 그런 이제 이동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운송 비용도 걸리고, 네, 그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저렇게 이제 체코 자체에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특히 체코에서 있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저런 동유럽 입장에서는 현지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체코 안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 협력사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스코다 파워가 두산 하나만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산 스코다 파워 이전에 그런 스코다 파워일 때도 네, 오랫동안 그 공급망, 그죠? 지역 공급망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럼 최근에 이 유럽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이 기업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두산 스코다 파워가 계속해서 저런 좋은 영향을 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소식이 들려오면 바로 네,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원전, 뭐 가스터빈, 그 다음에 저렇게 터빈, 네, 이런 풍력 쪽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기자재 사업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2023년 연간 매출액이 17조 7천억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조 2천억, 1조 3천억 정도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이 한 3, 4개년 정도를 포함해서 매출액이 가장 큰 수준이고요. 영업이익도 지금 상당히 큽니다. 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중공업 시절에 재무 개선을 위해서 그런 알짜 회사들을 잘라내면서 좀 이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제 그런 재무 개선을 진행했는데요. 그렇게 덩치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업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매출액이 이전에 덩치를 줄이기 전 수준과 유사할 정도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대형 원전과 그다음에 가스터빈에 이어서 지금 하반기에는 SMR과 수소 풍력 쪽에 다방면에서 이제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는 SMR과 지금 대형 원전 또 추가로 폴란드 원전이 특히 유력하다라는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SMR을 먼저 보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기자재 수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에 의하면 2023년, 2024년에 각각 SMR 기자재만 매년 6천억씩, 그 다음에 2025년에는 1조 1천억 원으로 약 3년 만에 바로 이제 1조 원대로 신규 수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2026년, 2027년에서 계속 1조 이상으로 SMR에 대한 기자재 수주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한번 수주를 하고 나면 향후 몇 년 동안 수주가 없었다라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는 지금 SMR 같은 경우는 매년 이렇게 1조 원 이상의 수주를 발생시키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아주 안정적으로 지금 이 수주가 들어와주는 좋은 상황인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어떨 때는 큰 수주를 했다가 어떨 때는 수주를 하나도 못했다가 이렇게 좀 들쭉날쭉의 그런 경영보다는 매년 이렇게 안정적인 생산을 하고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자재 공급 위주로의 그런 수익성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지금 체질 개선이 되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도 앞으로 향후 투자자 입장에서도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5년 뒤에는 SMR 수주가 상당히 2배 이상으로 증가할 예정이고요. 폴란드와는 이제 7월달 그저 하반기에는 이제 대형 원전 본계약을 준비 중이고,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에는 체코 우선 협상자 대상자 선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티르키에도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 원전 확대를 할 거고,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핀란드도 이제 러시아와 손절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핀란드 쪽에서도 신규 원전 건설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UAE 쪽도 지금 5에서 8호기가 검토되고 있고, 사우디도 지금 중국과 한국 2파전으로 진행 중인데 사우디가 지금 중국 쪽으로 쏠리려고 하다가 다시 한번 지금 미국 쪽으로 손을 내밀면서 우리나라의 그런 수주가 또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원전에 대한 소식도 들려오면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두산 에너빌리티에 그런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이 기업이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기업인가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졌던 것은 재무가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재무가 불안했고 그 다음에 그런 성장성이 불확실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지금은 완전히 그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재무적으로는 지금 두산바켓 블록딜을 최근에 실행하긴 했지만 두산바켓 블록딜과 함께 지금 이제 유입이 되었던 그런 큰 공사건들의 선급금이죠. 그죠? 그런 것들이 들어와 주면서 유동자금이 지금 1조 이상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동자금이 이미 유동자금이라는 것은 지금 유동현금입니다. 단순히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거 다 포함해서가 아니고 지금 현금만 1조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현금 흐름에 상당히 이제 여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 마련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부채 비율도 지금 130%대로 많이 감소를 했고 순차입금 의존도도 16% 정도로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우리가 계속 이제 누군가 이제 유언비어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추가 유상증자라든지 또 무리한 그런 뭐 물적 분할이라든지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수행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재무 개선이 끝나고 어느 정도 이제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안정적으로 이제 이 사업들이 자리를 잡았을 때 그런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이지 한참 이제 시작되는 그런 분위기에서 무리하게 그것을 수행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으로부터 계속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 매출액도 보시면은 매출액이 감소를 하다가 2020년 기점으로 해서 증가를 하기 시작하고 수주잔고죠. 네, 수주잔고가 증가를 하기 시작하고 이번에는 올해 벌써 이제 4주 이상을 또 수주를 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수주잔고는 증가를 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7월달 넘어서 아마 8월달에 진행이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 때 두산 에너빌리티 수주 잔고를 보면 또 훨씬 많이 증가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전 하나에 올인하는 것도 아니고요. 풍력 하나에 올인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업 다각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성공을 했고요. 자회사도 상당히 지금 탄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두산 에너빌리티와는 완전히 달라진 상황에서 지금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이전에 주가가 오랫동안 횡보했고 지지부진했던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대로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블록딜로 인해서 좀 한번 크게 떨어지긴 했지만 이제 조만간 그 가격대를 회복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가격대 회복을 넘어서 이제는 그 이상으로 올라가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분위기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뭐 그렇겠지만 결국에는 이 이상으로 치고 나갈 수 있을 그런 잠재성을 가지고 있고 필연적으로 그 세계에 대한 방향이 그리고 세계의 산업의 방향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분석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